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연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과학자, 아마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닐까요? 갈릴레이,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의 계보를 잇는 물리학자가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최근 스티븐 호킹 박사의 자서전이 출간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티븐 호킹 박사 직접 만나신 적은 없죠? 네,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1942년생이니까 벌써 70이 넘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22살에 그 루게릭병에 걸려서 벌써 1960년대에 루게릭병에 걸렸으니까 그 40년 이상을 했다가 그래도 그 전신 마비 상태이지만 오로지 연구만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My Brief History 자서전을 썼습니다. 네. 1분에 한 3자 정도밖에 의사표현을 못한다 그래요. 전신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자서전을 썼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태어나서 살아온 날들 그리고 자기가 연구했던 얘기들을 쭉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자서전을 쓰기는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네. 그런데 1942년 1월 8일생입니다. 1942년 1월 8일 이 날이 바로 언제냐 무슨 날이냐면 갈릴레이가 돌아가신 지 딱 300주년 되는 날이에요. 또 마침 그런 1642년 1월 8일 날 갈릴레이가 죽고 그리고 네. 300년이 지난 그날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세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을 거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잖아요. 보통 위대한 과학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한 20등 정도, 중간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대학 가서도 3년 동안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공부를 안 한 것 같다. 이런 식이었는데. 네. 근데 하여튼 1963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2살에 루게릭병에 걸리고 나서 오히려 더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머리를 가지고 연구에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또 이제 거의 신의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인간들이 또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타임머신 얘기를 하면서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 네. 욕심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과연 노벨상을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못하지 않았나요? 왜 못했을까요? 가장 위대한 과학자니까 뉴턴서부터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을 잇는 정말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노벨상이 없어요. 노벨상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이제 물리학 중에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우주론이라든가 양자역학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이분의 이론은 입증이 안 돼요. 이 천문학 중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론들이 실제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입증을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론은 거의 맞는 것 같다고 긍정을 하지만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아직까지도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 My Brief History, 스티븐 호킹 박사의 70년 삶을 해서 쭉 적으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좀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류에 공헌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스티븐 호킹 박사의 자서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어떤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과정을 천천히 되짚어 볼 수 있는 자서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초대형 우주 화산 폭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초대형 우주 화산 사진은 나사 위성이 수년 전에 촬영한 것으로 태양계에서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는 목성의 위성 이오의 화산 활동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오는 최대 높이 400km의 용암과 먼지 등을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별뉴스 오늘은 초대형 우주 화산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300km가 넘는 높이로 용암을 분출하는 초대형 화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화산은 목성의 위성 2호에서 분출된 화산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이렇게 큰 화산이 가능한 건가요? 네, 사진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네. 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죠. 네. 그 목성에서 큰 위성 4개가 이제 거의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해서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순서대로 있어요. 네. 그 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이오입니다. 자, 목성이 지구보다 질량이 한 300배 이상 더 무거워요. 네. 그런 이 큰 행성 앞에 자그마한 위성이 있습니다. 이오는 거의 지구의 달하고 비슷한 정도 크기예요. 네.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평균 한 38만 킬로미터쯤 되죠. 목성과 이오의 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한데 그 앞에 있는 행성은 지구보다 300배 이상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중력이 이오에 작용을 하겠죠. 네. 그죠? 그리고 이오 바로 뒤에는 유로파와 또 가니메데라고 하는 위성이 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오를 두고서 큰 위성과 그 옆에 작은 위성들이 계속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오는 그 목성을 돌면서 이 크기가 100m씩 늘었다 줄었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 잡아당기니까 네. 불안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가 계속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안에서 막 용암이 흘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세졌을 때 갑자기 팡팡 터지겠죠. 네. 그래서 목성이 잡아당기는 압력과 유로파나 가니메데가 잡아당기는 압력들 이런 것들이 축적됐다가 한 번씩 빵빵 터지는데 태양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위성이기도 해요. 화성에 있는 그 올림푸스라는 화산이 높이는 2만 미터 정도, 20km 되지만 거기서는 이미 죽은 화산이고 현재 살아있는 화산 중에서 가장 높이 오르는 게 2호의 화산인데 네. 가장 높이 터졌을 때는 한 400km 이상도 올라간다 합니다. 400km나요? 네, 그러니까 솟구치는 걸 상상한다면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정말 불기둥이 치솟는 건데요. 네. 물론 물론 이제 태양에서 솟구치는 홍연만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것은 덩어리가 막 움직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그런 화산이 목성의 위성 2호의 화산인데요. 근데 사실 이것이 뭐 최근에 찍힌 사진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찍었다가 나사가 이번에 공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냥 모든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도배를 하더라고요. 이 사진들이. 네. 근데 300km 가까이 높이 솟구치는 목성의 위성 2호의 화산. 하지만 우리한테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지구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목성의 위성 2호에서 이렇게 큰 화산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목성과 목성의 중력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네. 유로파 가니메데 같은 가까이 있는 위성들과 목성의 중력에 의해서 상호작용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호가 작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높이 솟구칠 수 있는 거다. 중력이 세면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높이 솟구쳐서 한눈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우주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분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키 34cm의 작은 로봇 키로보. 키로보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간 일본의 첫 인간형 우주 로봇인데요. 이 키로보가 우주에서 지구로 첫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키로보가 지구로 보내는 메시지 함께 들어볼까요? 2013年1月21日、未来の希望へロボットの第一歩です。 지난달 일본에서 발사된 우주 로봇 키로봇. 우리 별별 이야기에서도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키로보가 지구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교수님, 정말 우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일본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시면은 지난 8월 4일 날 다네가시마에서 그 로켓이 발사될 네. 때 엄청나게 많은 일본인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이 키로보가 8월 21일 날 드디어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네. 이제 참 조금 기분 안 좋은 것은 영어로 좀 하면 좀 다국적어인데 네.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작은 로봇 하나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우주에 한 걸음을 내디뎠다. 네. 이런 메시지를 일본에 있는 동료 로봇에게 이 메시지 전달했다고 네. 하는데 근데 이게 키로보 같은 경우도
화면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전원을 계속 껴줘야 돼요. 또 충전도 되곤 하지만 네. 혼자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것이 가서 특별하게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올 11월이나 12월 달에 일본인 우주인이 국제정거장에 갈 거예요. 네. 그 갈 때 이제 어서 오십시오. 뭐 일본말로 환영하고 이런 건데요. 아무튼 물론 이제 약간 이벤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역할은 아닌데 다만 이런 걸 통해서 일본 국민들이 와 정말 우주는 중요하다 우리한테 그러면서 일본의 청소년들이 우주에 대한 꿈과 또 희망을 갖겠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그만큼 희망과 꿈을 주는 때문에. 근데 우리의 로봇이 여기 올라가 있다면 또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또 멋진 또 과학자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키로보 비록 일본이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 만든 로봇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로봇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멋진 미래의 우주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희망을 여기서 한번 찾아봅니다. 네, 얼마 전에 이렇게 쏘아 올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다른 메시지까지 받을 수 있어서 되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오로라는 네모에 상관없이 나타난다. 정답은 계절. 밤하늘에서 멋지게 휘날리는 오로라. 오로라를 보면 누구라도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데요. 이 오로라가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로라에 대해 우리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만약 단 하나의 천문 현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천문 현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정말 오로라가 보고 싶은데요. 오로라는 사실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교수님, 오로라는 평소 우리가 생각하기에 겨울에 잘 보이는 게 아닌가요? 네, 우리가 이제 화면 속에서 그 겨울 오로라를 주로 많이 봤죠. 그래서 추운 곳에서 두꺼운 옷 입고 고생하면서 보는 오로라. 그것이 머릿속에 너무 박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로라는 지구의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은 계절에 무관하게 오겠죠. 그죠? 우리가 또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상황이 아니라 태양에서 얼마나 많은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에 오냐에 따라서 이 오로라가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결정이 됩니다. 다만 그 하지를 중심으로 한 여름 근처에는 북극지방은 백야겠죠. 하루 종일 낮이니까 당연히 오로라가 안 보이겠죠. 그렇겠네요. 반대로 남극지방에서는 이 동지를 전후로 한 또 기간에 또 백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백야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절과 상관없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8월 한 16일, 지난 8월 16일부터 한 20일 정도까지 저희가 캐나다에 가서 오로라를 보고 왔는데요. 그때 직접 보셨잖아요. 근데 8월 달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무슨 여름에 오로라 보러 가냐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겨울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한 오로라를 보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태양에서 굉장히 그 많은 입자들이 날아왔거든요. 다만 여름에는 밤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하룻밤이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단 겨울에 가서 보면 하룻밤이 열 몇 시간씩 되니까 훨씬 볼 수 있는 게는 많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오로라는 계절과 무관하게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에 의해서 그 양이 많고 작음에 따라서 이제 오로라가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절과 무관하다. 단 백야 기간에는 오로라 보러 가시는 거 피해라. 백야 때는 어차피 안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로라는 저는 겨울에만 보는 줄 알았는데 사계절 볼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죠. 그리고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보름달이겠죠. 교수님, 추석 보름달 이야기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을 꼽으라면 생일날.
그다음에 명절날, 설날하고 추석날이겠죠. 네. 나이가 들면서 설날은 별로 기분이 안 좋고요. 오히려 이제 추석날이 좋은데요. 추석날은 둥근 보름달이 뜨는 날이고 그 보름달을 보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거죠. 보통 이 추석날 항상 동그란 그 보름달이 뜨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보통 추석날 다음 날 뜰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녁 하늘에서 가장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시간은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그 시간이 이 9월 19일 8시 13분이에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날 그러니까 6시 한 반쯤 돼가지고 해가 지는데 그 직전에 달이 뜹니다. 네. 달이 떠가지고 조금 올라오면서 가장 둥그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시 이게 13분경이니까 소원 빌기 딱 좋은 때죠. 네. 저녁 먹고 나오셔가지고 바로 소원 빌면 가볍게 돼요. 산책하면서 소원 빌면 되겠네요. 보통은 뭐 이제 이 가장 둥그러지는 시간이 밤 12시나 새벽에 가기도 하고 네. 그 다음 날도 넘어가는데 이번 추석에는 저녁 8시 13분 서울 기준입니다. 네. 뭐 지방마다 1, 2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 기준으로 8시 13분에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면서 가장 둥그런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가장 둥근 동그란 보름달에다 소원 빌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 8시 13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추석 그 달 뜨는 시간은 저녁 6시 13분입니다. 2시간 지나서 8시 13분에 가장 둥그러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5시 47분에 달이 져요. 그래서 이날 저녁 하늘에 보름달이 뜰 때 동쪽으로 보겠죠. 그때 네. 서쪽을 보시면 해가 진 다음에 서쪽 하늘에 또 금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습니다. 또 그때 마침. 예, 마침. 그래서 이 추석날은 정말 밖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맛있는 식사하시고 동쪽 하늘을 보면서 소원 비신 다음에 등 돌려서 서쪽을 바라보면 네. 가장 밝게 빛나는 일반 1등성보다도 100배 정도 밝은 금성이 있고 금성 바로 옆에 아주 또 연 노란색의 토성이 있습니다. 네. 금성과 토성이 또 가장 가까워지는 그런 날도 또 추석날입니다. 동쪽 서쪽 정신없으실 것 같아요. 자그마한 망원경을 있으신다면 달과 금성 토성 구경하시면 참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추석은 정말 운이 좋게도 당일날에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8시 13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